네, 안녕하십니까. F1 컨설팅의 이주엽입니다. 오늘 지금 이제 설명드릴 거는 시장 리스크 영역에서의 새로운 도전 과제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시장 리스크와 관련된 사항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나오는 얘기고요. 금융회사 같은 경우에 바젤 위원회라는 곳이 있고요. 그곳에서 96년도에 시장 리스크를 BIS 비율이라는 곳에 처음으로 넣기 시작하는 협약안을 만들고, 그 이후에 이제 일부씩 변경이 생겼지만 금융위기 이후에 전반적으로 시장 리스크 영역에서 자본이 부족한 현상들을 전반적으로 리뷰를 하고요. 그에 대해서 개선 사항들을 도출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거와 관련된 사항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거는 개요, 도전과제, 대응 방안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제 새로운 시장 리스크 규제는 2017년부터 적용하는 것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바젤위원회에서는 시장 리스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2013년 10월에 이제 펀더멘털 리뷰라는 거를 발표를 했고요. 그 내용에 근거해서 이제 2017년부터 적용 예정인데, 올해 2014년도에 QS를 실시할 예정이고요. 1차적으로 지난주까지 해서 국내 같은 경우는 QS를 일단 결과를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5년도에 최종안이 나올 예정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016년도에 병행운영, 현행 것과 병행운영을 하고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는 그러한 일정을 갖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을 보면 아주 많은 부분에서 사실은 엄청나게 이제 변화가 됐다. 즉 근본적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방법을 완벽하게 좀 대체하는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요. 공통적으로 변경이 되는 주요 사항이 있고, 표준 방법 상에서 변경이 되는 사항, 그 다음에 내부 모형, 내부 등급법 기준에서 변경되는 사항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방법이나 내부 모형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사항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첫 번째로는 트레이딩 데스크라는 것들을 설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거에 한해서 자본이 산출되는 구조로 현재는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은행 계정하고 트레이딩 계정 간의 상품 이동의 제한이라든지 은행 계정과 트레이딩 계정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측면이 두 번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표준 방법하고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기존에는 표준 방법을 사용하다가 내부 모형을 승인을 받게 되면 표준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었는데, 지금 이제 변경되는 기준에서는 표준 방법하고 내부 모형을 연계해서 가는 구조로 설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큰 영역인 표준 방법에서의 변경사항은 금리 리스크를 세분화했다. 리스크를 세분화하는 부분들은 전체 영역에서 다 차지를 합니다. 리스크를 위험가중 자산을 산출하는 구조를 보다 리스크에 민감하도록 바꿔줬기 때문에 리스크를 세분화하는 영역이 대부분 차지하고, 그 다음에 포지션 상쇄라는 부분을 축소를 합니다. 즉 분산 효과를 덜 주겠다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주식 위험 가중치의 대폭적인 상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내부 등급법 변경 사항과 관련돼서는 기존에 이제 밸류 앤 리스크라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리스크를 산출하고 자본량을 산출하던 방식을 익스펙티드 쇼폴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임 허라이즌과 관련된 유동성 시계가 기존에는 10영업일 기준이었는데 리스크의 요인별로 차별화를 하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트레이딩 데스크를 설정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트레이딩 데스크별 사후 검증을 강화하는 형태로 변경이 되고, 그 다음에 모델링이 불가능한 분류 기준을 수립을 해서 모델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내부 모형을 적용할 수 없고 스트레스 시나리오에 의해서 나온 손실값을 그대로 이제 자본으로 사용하게끔 하는 그러한 구조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이 변경됐을 때 현행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자본량이 커지느냐라는 걸 이제 가상 포트폴리오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이제 분석한 거로는 현행 대비해서 한 2.4배, 그러니까 2.4배 정도 자본량이 늘어난다. 동일한 포지션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과거 대비 바뀌는 기준에서는 약 2.4배의 리스크가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거에 대한 가정은 가상 포트폴리오 기준이기 때문에 개별 금융회사들이 어떠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본량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는 트레이딩 데스크 설정에 따라서 자본량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 가정은 2.4배의 가정은 현행과 똑같이 전사 기준으로 트레이딩 데스크가 하나만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거보다 이제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금리의 일반 시장 리스크, 참고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현재 시장 리스크는 일반 시장 리스크하고 개별 리스크로 구분을 합니다. 일반 시장 리스크라는 거는 금리나 주가, 환율, 상품의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손실이 날 개연성이고요. 그 다음에 개별 리스크는 해당 거래 상대방이 부도나 어떤 사건에 의해서 손실이 날 위험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금리 일반 시장 리스크 같은 경우도 현재 이제 많이 증가하는 걸로 돼 있고요. 금리 개별 리스크도 상당히 많이 증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식 일반 시장 리스크에서는 대폭적으로 외형 가중치가 늘어나는 구조로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영역들은 뭐 비슷하게 나오는 구조이고요. 자, 그럼 세부적으로 아까 변경사항에 대해서 10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10가지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레이딩 데스크라는 개념이 이제 새롭게 설정이 됐다고 했는데 트레이딩 데스크의 개념은 기본적으로는 트레이딩 데스크 내에서는 분산 효과를 인정을 하지만 트레이딩 데스크 간에는 분산 효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단순 합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트레이딩 데스크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자본량이 이제 차이가 날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표준 방법하고 내부 모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데스크라는 개념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실제 이제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중요한 이제 기준이 되겠지만 현재 운영하고 계신 데스크 단위보다는 조금 더 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트레이딩 계정과 관련돼서 4가지의 주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트레이딩 데스크에 속하는 트레이더 또는 트레이딩 계정은 하나의 트레이딩 데스크에 하나의 트레이더나 하나의 트레이딩 계정이 있어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트레이더가 두 군데의 데스크에 속할 수 없다는 거고요. 하나에만 반드시 속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딩 계정 역시도 하나의 계정만이 하나의 데스크에 속해야 된다라는 사항입니다. 물론 이거는 좀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이다 라고 하면 주식 계정은 하나죠. 근데 데스크에서는 여러 군데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현물을 운영하는 데스크가 있을 수 있고 파생상품하고 결합해서 운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거는 하나의 데스크로 묶여야 된다라는 이제 가정이 생기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데스크의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로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트레이딩 데스크는 잘 정의된 영업 전략을 보유해야 된다. 즉, 이 트레이딩 데스크가 설정이 된 이유는 어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위에서 본 것처럼 트레이딩 데스크 간에는 분산 효과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어느 특정한 은행이 트레이딩 데스크 간의 분산 효과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본량을 줄이기 위해서 기존의 영업 전략으로 갖고 있던 상품 외에 분산 효과가 많이 나는 상품을 특정한 트레이딩 데스크에다가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본량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은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데스크별로 영업 전략을 명확히 설정해야 되고 그 전략에 근거한 상품만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트레이딩 데스크에 대한 영업 전략을 보유해야 된다라는 의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스크 단위로 리스크 관리에 대한 구조를 명확히 갖고 있어야 되고, 네 번째가 이제 중요한 사항입니다. 트레이딩 데스크라는 거는 은행이 또는 금융회사가 설정은 할 수 있지만 감독 당국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레이딩 데스크를 설정을 한번 해놓고 나면 그 사항에 대해서 변경이 생기면 감독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별도로 득해야 된다는 것이고, 승인을 득하지 못했을 때는 트레이딩 데스크를 변경을 하거나 하는 것들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결국에 자본량, 시장 리스크로 인한 자본량의 근거가 트레이딩 데스크가 되는데, 그 트레이딩 데스크를 금융회사가 임의적으로 설정하게 한다는 것은 결국에 생각하지 않았던 분산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해서 자본량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감독당국의 승인이 필요하다라고 결정을 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항은 표준 방법이나 내부 모형이나 공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트레이딩 데스크별로 자본량이 산출을 한 후에 그걸 갖고 단순 합산을 하는 구조이고, 그 트레이딩 데스크라는 거는 명확하게 어떤 상품을 거래하겠다는 게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정의된 것에 벗어나서 상품을 취급할 수 없다는 얘기고요. 그러한 트레이딩 데스크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감독 당국이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트레이딩 거래를 함에 있어서 상당히 자율권 뭐 이런 것들이 없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트레이딩 데스크라는 개념이 들어왔다는 게 이번에 이제 변경되는 시장 리스크 기준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로 계정 간의 상품 이동이나 은행 계정과의 일관성 확보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문제는 없지만 계정 간의 재분류에 대해서 통제를 하겠다. 여기에서 이제 계정이라는 의미는 트레이딩 계정과 뱅킹 계정, 은행 계정을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사례들이 있었냐면 결국에 금융회사는 소요 자기자본, 필요한 자기자본을 계속해서 줄이려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계정이 자본량이 적게 들면 트레이딩 계정으로 분류를 하고, 은행 계정이 동일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은행 계정이 리스크, 자본량을 덜 부담하면 은행 계정으로 옮기려는 그러한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통제를 하겠다. 즉 승인을 득한 후에나 계정 간의 이동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혹시 계정 간의 이동을 가져가더라도 그로 인한 자본적인 이득이 있는 경우에 그 자본 이득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즉 계정의 교체를 토대로 해서 자본량이 줄어들게 되면 그 자본량을 플러스로 차지를 추가로 시키겠다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은행 계정과의 일관성 유지입니다. 보통 이제 그 트레이딩 계정이나 은행 계정이나 사실은 이제 그 자본량을 산출하는 구조 이런 것들을 이제 다르게 적용하는 그런 경우가 지금까지 있어 왔고요. 그거와 관련돼서 트레이딩 계정으로 처리된 OTC 파생 상품이나 레포 거래, 기타 거래의 거래 상대방 신용 리스크는 은행 계정과 트레이딩 계정을 동일시하겠다라는 사항입니다. 즉 은행 계정에서 표준 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면 트레이딩 계정에서도 동일한 유형 가중치를 적용하는 표준 방법을 적용해야 되는 거고, 은행 계정에서 내부 등급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으면 이러한 거래 상대방 리스크에 대해서 트레이딩 계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라는 사항입니다. 즉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사항은 계정을 어떠한 특정한 거래, 특정한 상품을 계정을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자본량이 적고 많고 이러한 부분들을 상쇄해버리겠다. 즉 그러한 유인은 발생하지 않도록 억제하겠다라는 게 은행 계정과의 일관성 확보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통사항 중에 세 번째로 표준 방법과의 연계성 강화입니다.
자, 이제 그 금융위기 시점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해당하지 않는데요. 해외 같은 경우에 내부 모형을 적용했을 때 자본량이 과소하게 나와서 이제 자본 부족 현상들이 나타났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자본 부족 현상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시장 리스크하고 개별 리스크 영역이 시장 리스크에 있다고 했는데, 개별 리스크 영역에서 실제로 이제 자본 부족 현상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자, 이런 자본 부족 현상이 나타났는데, 과거에는 내부 모형을 적용하고 있으면, 감독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적용하고 있으면 표준 방법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내부 모형으로 구한 것들이 자본량이 부족해졌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자본량을 더 늘리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들이 해외에서 이슈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게 표준 방법과 내부 모형의 연계성 강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표준 방법을 일정 플로우로 두는 방안입니다. 즉, 시장 리스크에 대한 소유자기 자본은 내부 모형으로 적용해서 나온 값과 표준 방법의 일정 %, 예를 들면 80%, 이걸 이제 하한으로 하겠다. 즉, 내부 모형으로 아무리 적게 자본량이 산출이 되더라도 표준 방법의 일정 수준만큼은 자본을 보유하게 하겠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연계 방안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 내부 모형을 적용하는데 아까 데스크라는 거를 설정하도록 돼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데스크별로 사후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사후 검증 결과가 어떤 위반에 해당이 되면 그 데스크에 대해서는 내부 모형을 적용하지 않고 표준 방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결과적으로는 시장 리스크가 변경이 생기면서, 자, 데스크라는 거를 설정을 하게 되는데 트레이딩 데스크별로 표준 방법하고 내부 모형이 산출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부 모형으로 적용하는 값들이 보니까 어떠한 위반이 생겼다라고 하면 그 내부 모형을 적용할 수 없고 표준 방법으로 대체를 해서 자본량을 산출해야 된다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렇게 트레이딩 데스크가 각 금융회사별로 여러 개가 있겠죠. 뭐 10개가 있을 수도 있고 20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트레이딩 데스크가 다 문제가 생겨서 내부 모형을 적용하고 있는데 다 문제가 생겨서 대부분의 트레이딩 데스크가 다 표준 방법을 적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내부 모형이냐 표준 방법이냐 라는 거를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최소한 10%, 그러니까 전체 대상 중에 10%만큼은 내부 모형을 적용하고 있어야만 이제 내부 모형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90%에 대해서는 표준 방법을 적용해서 갈 수 있다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뀌는 기준은 표준 방법과 내부 모형이 상호 연계돼서 자본량이 나오는 구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표준 방법의 변경 사항과 관련된 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 방법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금리 리스크 세분화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자, 기존에 아까 이제 시장 리스크가 일반 시장 리스크하고 개별 리스크라고 이렇게 영역이 구분된다고 했는데, 일반 시장 리스크는 기존에 그 스프레드 리스크라는 게 반영이 되는 구조로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각 감독 당국별로 자, 신용 스프레드 리스크를 어떻게 반영할 거냐에 대한 그런 논란이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신용 스프레드 리스크에 대해서는 스프레드를 리스크 요인으로 잡지는 않았고요. 각각의 그 등급별 회사채 또는 특정한 채권별로 4개 이상의 금리 커브를 가져가면 신용 스프레드라는 게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일반 시장 리스크에 암묵적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뭐 참고로 신용 스프레드라는 거는 무위험 채권과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위험이 있는 채권 간의 가격의 차이인데, 이제 우리나라가 그렇게 선정한 이유는 있었죠. 금리 자체의 변동, 무위험 이자율 자체의 변동이 신용 스프레드에 녹아져 들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신용 스프레드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현재는
금리 커브를 몇 개 이상 가져가면 신용 스프레드 리스크라는 게 포착이 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 안에 이제 이번에 개정되는 안에서는 명확하게 신용 스프레드 리스크를 분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분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동화하고 비유동화 자산을 구분해서 금리 리스크를 처리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동화 익스포저, 유동화와 관련된 채권이다, 아니면 그와 관련된 파생상품이다, 이거는 결국에 유동화 익스포저는 내부 모형으로 처리 못한다. 즉 표준 방법으로만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사항이고요. 이거는 이제 유동화 익스포저를 내부 모형으로 했을 때 실제 금융위기 때 발생한 손실을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강화된 기준, 강화된 자본 기준인 표준 방법으로만 유동화 익스포저에 대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리스크는 그래서 일반 시장 리스크하고 개별 리스크로 구분을 하던 거를 일반 금리 리스크, 그 다음에 신용 스프레드 리스크, 부도 리스크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구조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만기 구간별로 위험 가중치를 세분화하는, 현행 대비해서 보다 구간을 더 잘게 잘라서 실제 리스크를 산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포지션 상쇄에 대한 축소입니다. 자, 기존에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표준 방법을 하면서, 물론 이제 내부 모형에서도 상당히 상쇄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표준 방법을 하면서 포지션 간의 상쇄라는 게 있습니다. 동일한 만기이고 메인 매도가 반대 방향으로 있으면 그거는 이제 그냥 포지션이 없어져서 뭐 이론상으로 제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포지션 상쇄가 되는 게, 이게 시장 상황이 악화됐을 때 매입과 매도가 그렇게 상쇄가 돼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기 때문에 포지션 상쇄에 대해서 별도로 상관관계 매트릭스라는 걸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포지션 상쇄가 되는 부분들을 굉장히 억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밑에 두 번째에서 보시면 다른 부호를 가진 포지션의 상관계수가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0도 없고, 보면 뭐 0.25년하고 0.5년 다른 부호임에도 불구하고 90%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거의 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포지션 상쇄가 과거 대비해서 상당히 안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포지션 상쇄조차도 트레이딩 데스크 내에서만 이제 상쇄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자본량이 2.4배 정도 늘어난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금리 쪽에 늘어나는 포지션이 있습니다. 이렇게 포지션 상쇄가 안 되다 보니까 금리 쪽에 일반 시장 리스크 같은 경우에 이제 현행 대비해서 크게 증가하는 걸로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표준 방법에서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가 주식 위험 가중치의 대폭 상향입니다. 기존에는 그냥 우리나라 개인 그 주식 시장을 보면 그냥 상장하고 비상장 이렇게 나눠져서 위험 가중치가 적용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바뀌는 기준에서는 자, 선진국이냐 이머징 마켓이냐, 또는 선진국에서 대형 시장이냐 아니면 소형 시장이냐, 그 다음에 섹터, 즉 업종이 어디에 속해 있냐에 따라서 위험 가중치를 55%에서 70%까지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어느 정도로 높은 거냐를 일단 보면요. 자, 이게 그 대형 시장이면서 선진국이면서 소비자나 수도가스 같은 경우는 이제 위험 가중치 30%입니다. 자, 30%라는 게 어느 정도가 되는 거냐면, 주식 제일 자금에도 불구하고 주식 100을 투자했을 때 30만큼의 자본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주식 100을 투자하는데 자본을 30만큼 소요를 한다. 이게 굉장히 많은 부분이죠. 이게 어느 정도로 많냐면, 자, 이거를 이제 신용 리스크로 환산을 하면 30%짜리는 375%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시장 리스크하고 신용 리스크에서
BIS 비율을 산출할 때 위험 가중치라는 용어가 공동으로 사용이 되는데, 시장 리스크는 소요 자기 자본으로 환산하기 위한 위험 가중치고요. 신용 리스크는 자산으로 환산하기 위한 위험 가중치입니다. 그래서 시장 리스크 위험 가중치에다가 12.5를 곱해야만 신용 리스크의 위험 가중치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자, 30%를 신용 리스크로 환산하면 30% 곱하기 12.5를 하면 375%가 됩니다. 이 말은 자산 100을 갖고 있으면 이걸 위험 가중, 위험이 존재하는 자산으로 환산을 하면 375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70%라고 하면 875%가 됩니다. 즉 자산 100이면 위험 가중 자산으로 환산하면 875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엄청나게 이게 주식에 대해서 위험 가중치가 이게 상향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신용 리스크에서는 신용 리스크, 즉 은행 계정에서 주식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라고 보면, 은행 계정에서 주식에 대한 처리는 표준 방법이냐 내부 등급법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표준 방법인 경우에는 상장 주식에 대해서 100% 위험 가중치가 적용이 되고, 비상장인 경우에는 150%가 적용이 됩니다. 근데 내부 등급법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단순 위험 가중치법인데요. 이렇게 되면 상장 같은 경우는 300%, 비상장 같은 경우는 400%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상장인 경우에 표준 방법은 차지하고 내부 등급법으로 전환한 주식에 대한 상장에 대해서 위험 가중치가 300%인데, 자, 시장 리스크에서는 제일 낮다고 하는 게 375%고 제일 많이 가면 875%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 50% 위험 가중치가 적용될 걸로 보여지는데, 50%면 12.5를 곱하면은 600%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앞에서 이제 제가 뭘 설명드렸냐면, 계정 간의 이동을 엄격히 제한하겠다. 즉 은행 계정으로 분류하든 트레이딩 계정으로 분류하든 동일한 자본량을 가져가도록 하는 게 기본 설계 아닌데, 주식에 대해서만 예외 처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주식에 대해서는 신용 리스크, 은행 계정으로 분류하는 것보다 트레이딩 계정으로 분류를 하는 게 엄청나게 소요되는 자기 자본을 많이 요구를 한다라는 거죠. 거의 2배 이상 자기 자본을 요구하는 구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주식에 대해서 과연 트레이딩 계정에서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뭐 그런 사항들이 존재를 하는 거죠. 이렇게 자본량을 많이 요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트레이딩 계정으로 분류하는 주식이 과연 이제 금융회사한테 이게 적합하게 운용해야 되는 상품이냐라는 게 의문점이 드는 상황입니다. 이게 뭐 아까 그 가장 크게 변한 게 트레이딩 계정, 트레이딩 데스크에 대한 분류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주식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주식의 위험 가중치가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크게 늘어났다. 현재는 그냥 8%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8%에 뭐 지금은 5배에서 거의 8배 정도로 자본량, 현행 대비 자본량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사항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표준 방법에 대한 사항을 말씀을 드렸고, 내부 모형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밸류 앤 리스크라는 거를 대체하는 익스펙티드 쇼폴이라는 걸 도입을 합니다. 자, 기존에는 단측 신뢰 구간의 99% 수준을 갖고 밸류 앤 리스크 바라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자본량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97.5%의 신뢰 수준을 갖는 익스펙티드 쇼폴로 산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익스펙티드 쇼폴은 뭐 개념상으로는 심플합니다. 특정한 신뢰 구간을 넘어서는 값들의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97.5%를 넘어서는 값들의 평균이 익스펙티드 쇼폴입니다. 근데 익스펙티드 쇼폴 같은 경우에 자, 97.5%라고 하면 일반적인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97.5%의 익스펙티드 쇼폴과 99%의
밸류 앤 리스크하고 값이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일반적으로는 오히려 적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단 스트레스와 관련된 기간이 들어가게 되면 익스펙티드 숏폴이 좀 커지는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최극단치까지의 값을 평균을 내야 되기 때문에 특정하게 시장 상황이 특정 시점에서 안 좋아지는 케이스가 나오면 아주 극단값이 커지게 되거든요. 그 극단값까지 평균을 내니까 익스펙티드 숏폴이 이제 위기 시점에는 바보다는 이제 커지는 개념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익스펙티드 숏폴을 단순하게 구하는 바 같은 경우는 최근 1년을 기준으로 산출을 하게 됩니다. 최근의 1년의 시장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밸류 앤 리스크라는 걸 산출하게 되는데 익스펙티드 숏폴은 최근 1년 동안의 것만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 10년, 그러니까 현행 기준으로 보면 한 2005년도 데이터부터 사용이 될 겁니다. 2017년 적용이려면 2005년 이 정도부터 이제 데이터를 사용해야 되는데 최근 10년 중에 스트레스 기간을 내 익스펙티드 숏폴을 기준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하고 익스펙티드 숏폴하고 뭐 신뢰 수준은 다르지만 값이 비슷하면 왜 굳이 바꿀까? 근데 익스펙티드 숏폴은 스트레스 기간일 경우에 그 극단값이 커지니까 값이 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 10년간의 스트레스 기간에 익스펙티드 숏폴을 기준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개념인 축소 리스크 요인셋과 완전 리스크 요인셋이라는 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개념은 과거 10년 동안의 데이터를 봤을 때 최근에 나온 상품 또는 최근에 나온 상품에 연계되는 리스크 팩터가 과거 10년 전에 있으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최근에 뭐 변동성을 뭐 리스크 요인으로 설정을 했는데 과거 10년 전의 데이터를 봤더니 그러한 데이터가 없더라.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축소 리스크 요인셋, 즉 완전 리스크 요인셋은 최근 1년 동안에 있는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과거에 없었던 데이터가 있겠죠. 자, 그러면 축소 리스크, 과거에 없었던 거는 없는 걸로 가정을 하고 뭐 다른 걸로 매핑을 해서 쓰든지 없는 거 가정을 해서 10년간의 10년 중에서 내 포트폴리오에 최악이 되는 케이스를 기준으로 해서 익스펙티드 숏폴을 산출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리스크 팩터하고 10년 전 리스크 팩터가 개수가 다를 수 있으니까 최근 1년간에 동일하게 적용한 축소 리스크 요인셋과 그 다음에 완전 리스크 요인셋, 전체 풀 데이터를 사용한 리스크 요인셋의 변화, 즉 최근 1년의 축소 리스크 요인셋이 100이고 완전 리스크 요인셋의 익스펙티드 숏폴이 110이다. 그러면 1.1배, 과거 10년간에 우리가 구한 거 곱하기 1.1배를 한 걸 기준으로 해서 자본량을 산출한다라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거죠. 우리가 펀더멘털 리뷰를 하게 된 이 근본적인 원인은 금융위기 때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해외에서 시장 리스크와 관련돼서 소요 자기 자본이 부족했던 현상들이 나타났으니까 위기 시점에 리스크량을 크게 하는 거를 도입을 한 겁니다. 익스펙티드 숏폴로 과거 스트레스 기간을 기준으로 한. 그렇게 하고 보니까 트레이딩 포지션, 트레이딩이라는 것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상품들이 나오고 새로운 리스크 팩터가 정의가 되니까 이것까지 어떻게 고려할까? 이걸 이제 축소 리스크 요인셋의 비중, 완전 리스크 요인셋의 이제 값에 따라서 과거의 축소 리스크 요인셋으로 구했던 값을 스케일링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항들을 만족하는 구조로 현재는 이제 산식이 나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물론 이제 축소 리스크 요인셋과 완전 리스크 요인셋은 축소 리스크 요인셋이 완전 리스크 요인셋을 75%, 최소한 75%는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 10년간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가고, 그리고 스트레스 기간이라는 거는 한 번 설정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6개월에 한 번씩 내 포트폴리오의 스트레스 기간으로 적합한지에 대해서 검증을 한 후에 기간을 재설정하는 구조로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기간 하면 금융위기 때 2008년도 8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이렇게 설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포트폴리오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보유한 포트폴리오를 기준으로 해서 과거 10년간의 데이터 중에 언제가 제일 손실이 크게 나오느냐라는 걸 기준으로 기간을 설정하는데 그 기간은 픽스된 게 아니고 6개월에 한 번씩 재설정을 한다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부 모형에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그 유동성 시계에 대한 차별화입니다. 자, 유동성 시계라는 건 그냥 쉽게 보면 우리가 시장 리스크, 기존의 밸류 앤 리스크로 자본량을 산출할 때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가 10day bar입니다. 그거는 이제 뭐냐면 10영업일 동안에 내가 포트폴리오를 보유했을 때 얼마만큼 리스크가 나올 수 있느냐라는 걸 이제 10day bar, 그래서 타임 호라이즌, 유동성 시계를 10영업일로 가정을 한 겁니다. 모든 상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의미는 주식이 됐든 채권이 됐든 특정한 OTC 파생 상품이 됐든지 간에 다 10일 내에 반대 거래를 하든지 청산을 할 수 있다라는 기본 가정을 갖고 이제 그렇게 설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뀌는 기준에서는 10일에서부터 250일의 유동성 시계를 적용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상품별로 뭐 금리 변동성, 리스크 요인별로 금리 같은 경우는 20일, 뭐 금리 변동성 같은 경우는 60일 이렇게 다르게 설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결국에 기본적인 과거의 가정 10영업일 내에 모든 포지션을 반대 거래하거나 청산할 수 있다는 걸 부정하는 거죠. 이제는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거고 최장 10일, 20일, 60일, 120일, 250일로 각각 설정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스크 요인에 해당하는 상품들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더 많은 자본량을 조금 더 요구를 하겠죠. 근데 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융위기 때를 잠깐 보시면 이게 250일이 됐다고 해서 그러니까 250일은 지금 현재하고 과거 250 영업일 전하고의 차이만큼이 결국에 이제 그 리스크를 산출하는 기준이 되거든요. 자, 250일 전하고 지금하고의 차이인데 금융위기 때를 보면 금융위기가 발발을 하고 실제 시장의 상황이 급변을 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안정화를 다시 가져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10일이나 20일 또는 60일, 10일이나 20일 정도면 영향을 많이 줄 수가 있는데 뭐 250일, 그럼 금융위기 발발하기 전하고 비교를 하는 거니까 크게 영향을 안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시계는 상품별로 다르게 설정을 하는 구조, 즉 이제 바로 10영업일 내에 청산을 하지 못하고 각각 10일, 20일, 뭐 60일, 120일 만에 청산을 할 수 있다라는 가정에 의해서 시나리오를 반영하도록 하는 구조인데 뭐 장기간이 됐다라고 해서 10영업일짜리의 25배가 250영업일짜리 이렇게 그 시나리오가 나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동성 시계가 변경이 됐지만 즉 타임 호라이즌을 상품별로 보는 타임 호라이즌이 변경이 됐지만 이걸로 인한 리스크 증감 효과는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딩 데스크별 사후 검증 강화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자, 트레이딩 아까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트레이딩 데스크라는 게 새롭게 설정이 되고 트레이딩 데스크에서 뭔가 위반이 발생을 했을 때 내부 모형을 사용할 수 없고 표준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와 관련된 그 기준입니다. 자, 첫 번째, 내부 모형을 사용하다가 표준 방법을 썼어요. 문제가 생겨서. 그러한 경우에는 표준 방법을 가는 그러한 트레이딩 데스크는 1년간 내부 모형 적용은 할 수 없다라는 사항입니다. 이건 뭐 당연한 사항인데요. 자, 내부 모형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과거 250 영업일 동안에 사후 검증 결과가 있어야만
내부 모형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표준 방법을 사용을 하고 그 1년간의 사후 검증 결과를 기준으로 해서 내부 모형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을 하겠다라는 사항이어서 최소한 1년간 표준 방법을 선택한 데스크에 대해서는 최소 1년간은 내부 모형으로 이행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사후 검증 기준에서는 자, 현재는 99%일의 원데이 바, 아까 이제 10데이 바도 있었고요. 유동성 시계가 10일, 20일, 뭐 60일, 120일, 250일 이렇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후 검증은 일별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원데이, 하루짜리 바를 기준으로 갑니다. 그래서 다음날 손실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99%일의 원데이 바름만 기준으로 해서 사후 검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97.5%일하고 99%일을 기준으로 한 원데이 바를 기준으로 해서 사후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99%일인 경우에는 12번의 초과 현상이 발생을 하고 97.5%일에서는 30개 이상의 초과 현상이 발생을 했을 때 내부 모형을 사용할 수 없고 표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사항입니다. 그럼 여기서 왜 99%하고 97.5%일을 두 개를 했을까라고 보시면 이 시장 리스크는 정기분포 가정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기분포 가정을 하지 않는 방법들로 다 지금 대체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정기분포 가정을 안 하기 때문에 99%일에서 12번의 예외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97.5%일에서는 뭐 30개 미만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를 이제 만족하는 거죠. 여기에서 기본적인 사상은 시장 리스크가 정기분포 가정을 갖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퍼센타일을 달리해서 보게 되는 구조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러한 사후 검증만 보는 게 아니고 사후 검증에는 가상 손익 기준이라는 거하고 실제 손익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실제 손익 기준이라는 거는 트레이딩 데스크에서 실제로 발생시킨 손익입니다. 그러니까 뭐 평가 손익일 수도 있고 매매 손익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상 손익이라는 거는 어제 보유하고 있던 포지션이 오늘도 보유가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오늘 날짜에 시장 상황의 변화만을 갖고 포착한 겁니다. 즉 포지션을 그대로 내가 보유를 한다는 가정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 그걸 이제 가상손익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자, 가상손익하고 실제손익을 이제 명확히 좀 구분해서 보겠다라는 사항입니다. 자, 가상손익 같은 경우는 어제 포지션을 오늘도 내가 보유를 하고 있다는 가정이고, 근데 실제 손익은 일중거래가 많이 나타날 수 있고요. 어제자 포지션을 시장 상황이 좋아서 또는 안 좋아서 매매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러한 일중거래가 많이 나거나 어제 포지션을 오늘 계속해서 처분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밸류 앤 리스크나 익스펙티드 쇼폴이나 다 무슨 가정이냐면 어제자 포지션에서 얼마만큼 손실을 볼 수 있느냐를 가정을 하는 거거든요. 즉 트레이딩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면 이러한 바로 산출하거나 익스펙티드 쇼폴로 산출한 자본량이 전혀 쓸모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중거래를 얼마만큼 많이 하느냐, 즉 가상손익하고 실제손익이 같은 어떤 패턴을 보이느냐 아니면 완전 반대 패턴을 보이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실제로 뭐 실제손익 그 다음에 가상손익과 실제손익의 평균치가 뭐 10% 플러스 마이너스 10%를 넘거나 실제손익의 분산분의 가상손익하고 실제손익의 차익의 분산이 20%를 초과한다. 이거는 이제 기준을 준 거죠. 이 정도 수준이면 현재 익스펙티드 쇼폴이든 밸류 앤 리스크든 가정했던 기본 가정 자체가 깨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이렇게 위반이 생기면 내부 모형 필요 없다. 표준 방법으로 자본량을 더 쌓아라
된다라는 사항으로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된 거죠. 실제로 많이 이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긴 합니다. 가상 손익하고 실제 손익하고 상당히 괴리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항들을 좀 보완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모델링 불가능 분류 기준에 대한 수립입니다. 자, 기존에는 모델링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에 대해서 판단 기준이 없었는데 최소 기준을 여기서 이제 마련을 합니다. 자, 모델링이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리스크 요인은 2개 연속 관찰치 간의 최대 간극은 1개월이고 24개의 관찰치를 보유해야 된다.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자, 이걸 설명을 드리면, 자, 오늘 주식이 상장이 됐어요. 만약에 그 개별 주식을 우리가 리스크 요인으로 잡았다라고 하면 그 개별 주식은 언제 사용을 할 수 있느냐? 24 영업일이 지난 다음에, 즉 24개의 값이 있어야 되는 거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일별로 나오니까 24 영업일이 지나면 이제 모델링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뭐 주식은 모델링 당연히 가능한데, 근데 최대한 그 데이터라는 게 매일매일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가격이 공시가 되는 게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가격이 공시된다. 최대한. 한 달에 한 번 공시가 된다라고 하면 24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찾아지려면 24개월이 있어야 되는 거죠. 즉 2년치의 데이터가 있어야만 갈 수 있다라는 사항이고, 왜 그럼 1개월이냐? 기본적인 시장 리스크의 현행이나 향후에 적용되는 기준에서 데이터에 대한 업데이트 주기는 최대한 1개월입니다. 그러니까 1개월에 한 번은 업데이트를 하도록 돼 있고요. 1개월을 초과해서 업데이트 되는 거는 시장 리스크 팩터로 적용을 할 수 없습니다. 어찌됐건 그래서 이제 1개월이라는 게 생긴 거고요. 그래서 최대한 모델링이 가능한 어떤 상품이다라고 했을 때는 24개의 관찰치가 있어야 된다. 그게 그 관찰치가 하루에 한 번 갱신이 되든 일주일에 한 번 갱신이 되든 한 달에 한 번 갱신이 되든 그러한 관찰치가 있어야만 모델링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모델링이 불가능한 경우는 이제 내부 모형이나 표준 내부 모형을 사용할 수 없고 스트레스 시나리오에 의한 값을 이제 자기 자본으로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응 방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급격한 변화, 트레이딩 포트폴리오를 과연 금융회사가 보유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에 대한 판단부터, 그 다음에 과연 이러한 상품들을 우리가 보유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를 지속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됩니다. 변경되는 기준에 대해서 이만큼 증가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그러한 자본량을 늘려가면서 손익을 낼 수 있느냐에 대한 사항을 봐야 되기 때문에 내부 모형뿐만 아니고 표준 방법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딩 데스크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분산 효과가 얼마만큼 나느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트레이딩 데스크를 설정하는 때도 당연히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레스 기간이라는 거는 한 번 설정하고 가는 게 아니고 내 포트폴리오 기준에 따라서 바뀌는 거니까 포트폴리오 변화에 따라서 스트레스 기간을 설정하는 것과 관련된 일단 시스템 체계를 마련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자, 기존 대비 소요 자기 자본량의 변화가 상당히 커지거든요. 그래서 상품별로 효익을 각각 분석을 해보셔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 트레이딩에서 도저히 보유를 할 수 없겠다, 이렇게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대응 전략이라는 거는 변경되는 사항에 따라서 내 포트폴리오가 얼마만큼 임팩을 받느냐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한 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